자, 갑니다. 레전드 방송. 자, 보시면 아까 이 포타슘 원자하고 플로린 원자가 무한정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전자를 툭 띄워가지고 콕 집어 넣어가지고는 양이온, 음이온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요 둘이가 이합 가까워져서 이온쌍을 만들었을 때의 미케니즘을 봤었잖아요. 그 미케니즘 상에서 스텝 1, 2, 3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요 그래프 위에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 어디선가 많이 봤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요 그래프에서 어떤 해석들을 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요런 점, 짜잔,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양수죠.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인력이 우세해요, 청력이 우세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인력이 우세하죠. 그 다음 요런 위치,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0이죠. 이럴 때는 인력하고 청력 어떻게 해요? 같고요. 그 다음 요런 곳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죠. 이럴 때는 인력하고 청력 어때요? 청력이 더 크고. 저번 시간에 이 얘기 했었죠. 그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하고 약간 달라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달라 보여요? 바로 저번 시간에 있었던 그래프에 대해서 얘는 Y축으로 뭐 해 있어요? Y축으로 평행이동해 있죠. 이런 식으로도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활용하는구나. 만들어진 요 그래프 개형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exactly same, 알겠죠? 근데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요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에서는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기존 것들을 평행이동해서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두 원자가 무한대로 떨어져 있다. 인력 청력 있어요? 아무런 상호작용 없어요? 아무런 상호작용 없죠? 그럴 때 위치 에너지 얼마? 0. 그래서 이 부분이 양이온, 그러니까 원자 두 개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의 상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이 전자를 뜯어서 플로린에 집어넣는 건 공짜로 된다 그랬어요?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일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얼마나 일을 해줘야 돼요? 91kJ/몰만큼 일을 결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발열이라 그랬어요? 흡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흡열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걸 델타 E 무한대로 표현을 했고, 그게 여기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 포타슘,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뿌액이 누구의 전자 친화도? 바로 비금속 플러린. 아시겠죠? 그래서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와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 차이만큼 요만큼 흡열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이 녀석에 비해서 91만큼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연찮게 가까워져 가지고는 뭐를 이루었어? 이온 쌍을 이루었어. 그 상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됐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요거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40구야? 40구네 맞네. 30군 줄 알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 C를 빼줘요. 아니 더해줘요. 저 얼마겠어요? 의사가 말해. 누나가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자, 저기 뭐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봅시다. 바로 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요. 자, 스텝 1은 사실 뭐 딱히 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긴 어려워요. 그냥 서로 무한정 떨어져 있어서 완전 남납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온 관계에 있는 것들은 스텝 2하고 스텝 3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봐. 위치 에너지 바로 3번 상태와 위치 에너지 2번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P라고 쓴 건 위치 에너지요. 그리고 쿨롱 에너지 3번 상태, 쿨롱 에너지 2번 상태. C라고 쓴 건 바로 뭐냐면 쿨롱 에너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수식에서 2번, 3번의 위치 에너지, 2번, 3번의 쿨롱 에너지 저 4개의 수식은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저 4개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어떤 수학적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바로 봐. 요렇게. 물론 근사적으로. 알겠죠? 이때 지켜지는 것은 바로 뭐냐? 에너지 보존이요. 에너지 보존. 즉 2번하고 3번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2번하고 3번의 쿨롱 에너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왜 근사적일까요? 바로 이때 이온 간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고 근사적이에요. 여러분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청력 있나요? 여러분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청력 있어요?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양이온이라고 해도 음이온이라고 해도 요 각각 핵 있고 전자 있잖아요. 그러면 핵 사이에는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청력이죠. 전자가 인력이에요, 청력이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도 뭐가 나타난다? 청력이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 계산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했어요? 고려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엄밀한 계산이에요? 근사적 계산이에요? 그래서 근사 표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어요. 양이온, 음이온이 인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의 구간에서는 뭐가 더 우세한 거예요? 보통의 구간에서는 뭐가 더 우세한 거예요? 인력이 우세한 거예요. 사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청력이 우세한 구간은 잘 나타나요? 잘 나타나기 어려워요? 잘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두 개가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요 순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상황은 얘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떡 붙은 걸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우세함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청력이 우세한 건 뭐냐면 굳이 만들어 놨는데 이걸 내가 100기압, 1000기압으로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얘를
이압 짜부를 만들어 하겠어요? 얘를 짜부로 만들면 그때는 청력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러면 굳이 세상에 안정하게 잘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져다가 1000기압, 100기압 가해가지고 짜부를 만드는 거 평소에 잘 볼 수 있어요? 평소에 보기 힘든 거예요? 보기 힘든 거니까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는 뭐가 그냥 우세한 거야? 인력이 우세하니 청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양장점. 그래서 어짜둔둥 근사적이다. 됐죠? 이 상황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울매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울매 아니 뭐 그냥 보고 읽으면 되죠.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매? 바로 위치 에너지 최소값 빼기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울매 91kg 이거 91 은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600. 아까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계산 결과 외우라고 했죠. 계산 얼마로 나왔었어요? 바로 마이너스 640으로 나왔죠. 빼기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 빵. 0 외우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죠? 됐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저 최소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라문에 짜잔 됐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앞서 쿨롱 에너지 계산했던 것을 활용하여 여기에 있는 요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그래프에서 최소 위치 에너지가 대략 마이너스 549 정도 된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되십니까? 자, 말 쓰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요. 그렇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자, 여기 제목이나 써볼까? 1 EP 미니멈 구하기 됐고요. 두 번째 반응열을 계산해 보자. 반응열을 계산해 보자. 자, 반응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관계를 반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 그걸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칠판에 쭉 적어 놓은 것 중에서 리액션이라고 할 만한 반응식이라고 할 만한 게 어디에 있죠? 쫙 적어 놓은 것 중에서 이거 반응식이네 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요거요.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래 요거 뭉뚱그려 이게 뭐란 얘기예요? 반응물. 맞나요? 됐죠? 그 다음 이거 뭉뚱그려 뭐? 생성물. 됐죠? 그러면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뭐? 에너지 차이를 델타 E라고 한다면 요거 이 반응열.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 델타 E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바로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를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성물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상태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태. 어떤 게 지금 생성물 상태예요? 이게 지금 생성물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 얘는 위치 에너지인데 3번의 상태야. 이게 바로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를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라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응물은 나와 있는 상태 중에 누구가 되는 거예요? 반응물은 나와 있는 것 중에 상태 몇 번이에요? 1. 나와 있는 것 중에 상태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 1번.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549. 그 다음 뭐 여기다 쓸까? 그리고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 그럼 빼주면 얼마 나와요? 요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앞에 부호를 보건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이런 걸 발열 흡열 뭐라고 해요?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가 된 걸 발열 흡열 뭐라고 그래요? 발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응식이라 놓고 본다면 지금 저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경우 그 반응열이라고 하는 게 1번 상태하고 3번 상태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반응열에 해당한다. 이해하십니까? 됐죠? 자, 쓰시고. 자, 썼어요? 썼죠? 그 다음. 자,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자, 다 지운다. 지운다. 자, 지운다. 슥슥슥슥. 지우자. 3. 삼체 자, 그 다음은 하푼 미케니즘입니다. 자, 이게 뭐냐? 앞서 이 상태가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가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가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생산물. 반응물이죠? 친구 반응물. 생성물 친구 반응물이라고? 반응물? 자, 얘는 뭐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생성물이죠. 친구 반응물이야. 이때 여기에 있는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심화 반응 중간체. 보이세요? 그럼 저 반응 중간체라는 게 뭐냐?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not 반응물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데 없었다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녀석입니다. 그런 성격을 갖는 걸 반응 중간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속도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와 있는 반응식 상에서는 어떤 거하고 어떤 것만 보여요. 반응식 상에서는 반응물하고 상성물만 보이죠. 스텝 1하고 스텝 3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실제 인간이 관찰 가능한 상태는 요거하고 요거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얘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둘 다 아니죠. 그리고 처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죠. 처음엔 이게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그런 성격을 갖는 걸 뭐라고 부른다?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통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즉,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반응 중간체가 이거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반응 중간체라는 건 진리겠어요? 누군가의 가정이겠어요? 누군가의 가정인 거예요. 그냥 이걸 연구했던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진실이에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 미케니즘이 1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보고 1980년대에 캐나다에 살던 어떤 물리학자가 난 좀 다르게 정해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난 좀 다르게 정해볼래가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하푼 미케니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하푼을 직역하면 뭐예요? 하푼 직역하면 바로바로바로바 작살입니다. 작살. 작살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물고기 잡을 때. 바로 좀 큰 물고기를 잡는 어로기구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창만해요. 이거 사실은 맞으면 사람도 죽을 수 있어 하겠어요? 그 정도로 큰 이제 어로기구인데 요거 이용해가지고 잔챙이 잡는 거예요? 금직한 애 잡는 거예요? 금직한 애. 그래서 사실은 작살을 활용해서 뭐도 잡을 수 있죠? 고래. 고래.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해 볼 거냐? 전통적 호경 과정을 슬쩍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포경이요. 자, 포자가 한자가 뭐예요? 포자. 포획. 경자는 고래의 경. 무슨 말 알겠어요? 고래를 뭐냐면은 그 한자말로 경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흐뭇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 아니고 고래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재윤이는 왜 잘하는? 뭘? 자, 보자. 자, 그러면 아이고 재윤아. 고래를 언제 잡느냐? 자, 그리고 여러분 고래 왜 잡아요? 먹을 고래 왜 잡아요? 먹으려고? 고래를 왜 잡냐면요. 고래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래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돈이에요. 고래는요. 고기는 먹고요. 가죽은 뭐냐면 옷 만들 때 쓸 수 있고요. 뼈 같은 경우는 그 건축 자재로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체액 있잖아요. 체액이나 기름은 의약품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래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버리는 게 1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고래는 등치가 커요, 작아요? 크죠? 수십 미터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래가 한 마리 잡으면 얼마냐면요. 최소 3억이에요. 고래 한 마리 잡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꼴랑 저 끝에서 요만큼 되는 고래 있죠. 요 대각선 정도 되는 고래가 요즘 시가로 한 3억 될걸? 그러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고래를 잡는다는 건 완전 로또인 거예요. 로또. 그러면 고래 잡으면 돈 되는 건 요즘도 그렇겠어요? 옛날에도 그랬겠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래를 인간이 잡은 가장 오래된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반구대라는 곳에 돌로 조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가장 오래된 포경 기록 반구대 암각화라고요. 그 기록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후기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0년 전에.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살던 사람들은 뗏목을 타고 가서 돌 작사로 고래를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한반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형태의 전통적 포경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짜잔. 왜요? 동우도 자요 지금. 저는 자지 않아요. 다 들었어요. 아까 기절하고 있더만요. 그거는 생각. 저다 들었어요. 아, 그래요? 자, 봅시다. 자, 배가 있습니다. 배. 자,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느냐? 짜잔. 작살꾼이 있어요. 작살. 보이죠? 자, 배니까 당연히 어디에 떠 있겠어요? 물에 떠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 이제 고래가 있습니다. 자, 고래가 물을 푹 품고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부가 오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래다. 그럼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집에 그 뭐냐면 부인과 자식을 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돌작사를 던졌겠지. 그리고 휙 던져가지고는 휙 던져가지고는 이 고래한테 푹 맞아요. 그러면 푹 맞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질질질 피가 날 거 아니에요. 질질질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고래가 기분이 좋아 나빠? 고래가 기분이 좋아 나빠? 매우 나빠. 알겠어요? 그래, 기분이 나빠. 피가 나니까. 자, 그럼 고래의 유일한 회피 기동은? 잠수죠. 잠수. 물 뿌리기. 뭐 워터파크입니까? 물 뿌리기. 그래요? 재현이 막 여자 연예인들이 막 물 뿌려주고 이러면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SNS에 관심 없어요. 캐릭터가 뭐 워터밤 뭐 이런 데 가서 막 뭐래 재현이. 자, anyway. 자, 그래서 여기서 고래가 피를 질질 흘려. 그럼 이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럼 고래는 기분이 안 좋으면 뭐해? 바로 잠수를 합니다. 잠수. 그러면 해가지고는 고래가 여기에서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고래는 혈액 중에 피브리노겐 수치가 낮아요. 고래는 유전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래는 유전적으로 혈우병이 있어요. 그래서 고래는 그래 상처가 나면 빨리 안 아물어요. 그래서 피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푹 잠수해요. 그러면 얘가 고래가 얼마나 잠수하게요? 보통 고래는 상어가 엄두도 못 내요. 고래는 플라크톤을 먹기 때문에 상어를 먹진 않지만 고래는 힘이 천하장사라 꼬리로 치면 상어 같은 애들이 두동강이 나요. 예, 꼬리로 쳐버리면 두동강이 나요. 허리 척추 부러져요. 그래서 상어 같은 애들이 고래한테 덤비지는 못합니다. 물론 새끼 고래 등은 상어나 범고래들한테 희생이 되지만 성체 고래는 사실 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육상에서 원탑이 누구예요? 육상에서 원탑. 인간 빼고. 육상에서 원탑. 코끼리죠. 코끼리가 백수의 왕이에요. 알겠어요? 코끼리한테 사자 덤벼요, 못 덤벼요? 죽습니다. 알겠어요? 코로 치면 사자 영상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코로 치니까 사자가 20도 떴다가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코로 팡 치면 사자가 붕 떴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꿈찔꿈찔 해봐 이렇게. 그걸 막 코끼리 밟아.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육상에서는 그 코끼리가 원탑이거든요. 바닷속에서는 얘가 원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잠수하게요? 1km 정도 잠수해요. 1km 정도 잠수합니다. 그럼 1km면 수압이 몇 기야? 기초 시간에 배웠잖아요. 1km면 수압 몇 기야?
100km 들어가면 수압이 몇 기압? 100기압이요. 10m당 1기압 늘어나잖아요. 10m니까 1km면 10m가 100개 있는 거잖아. 그럼 고래는 이 신체적으로 100기압의 수압을 견딜 수 있게 구조적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엄청 아름다운 생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얘는 잠수를 얼마나 한다? 30분 동안 잠수할 수 있어요. 뭐 조금 길면 1시간. 그래서 100m 수압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된 생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 작살 어떻게 돼요? 1km 들어가면 작살 어떻게 돼? 잊어먹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찾으려고요, 이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거 잊어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혼나겠죠. 그래서 이 작살에는 뭐가 달려있다? 바로 요렇게 로프가 달려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작살, 저 고래잡이용 작살에 걸려있는 저 로프는 길이가 수 킬로미터짜리 작살을 그러니까 로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고래가 잠수할 때 이 로프 있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딸려 들어갑니다. 네, 배가 딸려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배가 딸려 들어간다 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전멸입니다. 전멸.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래를 잡는 건 극한 직업이에요. 알겠죠? 목숨을 거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아주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고래를 15,0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0분 동안 물속에서 꽁꽁대고 있던 고래,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겠어? 드디어 사람이 갔겠지?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가 달려 있습니까? 로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로프를 보고 다시 가까이 접근하겠죠. 그럼 고래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푹 잠수, 올라가고 잠수하고 올라가고 잠수하고. 이걸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서너 시간, 길게는 2, 3일 정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하장사 고래도 퍼집니다. 완전 탈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며칠을 반복을 하면 이 천하장사 고래도 탈진해가지고 물 위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해가지고는 가까이 가가지고 칼로 푹푹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상에서 해체를 합니다. 왜 해상에서 해체를 하냐면 무거워서 배로 못 끌어올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해상에서 해체를 해가지고 조각조각 배에 붙여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요렇게 고래를 잡아요. 이럴 때 이제 재수 없으면은 상어 떼나 이제 범고래가 이제 달려오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걔네들 작살 찔러가지고 막 걔들이랑 막 싸우고 해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실 지구 원탑은 언제나 인간이죠. 네,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들을 사냥을 해왔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렇게 해서 자, 그러면 난데없이 고래 잡는 과정을 왜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울게요. 세 번째. 세 번째. 중성 상태 원자가 우연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성 상태 원자가 어디 있대요? 여기 있죠? 요 두 개가 자, 여기 보시면은 스텝 1 중성 상태에서 무한정 떨어져 있는 게 스텝 1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스텝
백설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텝 백설표는 이 둘이가 아직 이온쌍이 되기는 전인데 요렇게 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스텝 백설표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떻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적인 새로운 중간체를 가정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반응물이죠. 새로운 중간체의 상태를 여기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갔죠?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갔죠? 그래서 혹시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즉 뭐냐면 여기서 어쨌거나 3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왜 굳이 이렇게 가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학자는 여기서 나는 이리 갔다가 이리 가서 생성물을 만들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희한한 상태를 그 과학자는 요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상태 스텝 3번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KF 이온쌍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새로운 중간체 스텝 백설표 이건 어떤 상태냐? 여기에서 포타슘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이압하고 전자가 발사됩니다. 그게 요 플러린에 이렇게 어떻게 된다? 전자가 흡수되고 있는데 이걸 무엇에 비유하냐면 요 포타슘 원자가 어부고요. 플러린 원자가 고래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던지는 전자를 은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작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부가 작살을 던져 고래를 맞추듯 금속 원자가 자유전자를 던져서 고래를 비금속 원자를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포경 과정에서 작살만큼 중요한 도구가 뭐였어요? 바로 로프였죠. 그러면 여기서 로프가 생기나요? 로프가 생기죠. 바로 이 둘 사이에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에 해당한다? 로프가 되는 거예요. 로프를 끌어당겨서 어부가 고래에 접근하잖아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저 양이온이 비금속 음이온에 접근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매우 뭐를 닮았어요? 사람들이 고래 잡는 그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해서 요거를 제시한 사람이 얘를 작살 미케니즘이라고 아주 제목을 자극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재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논문인데 난데없이 작살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학자들이 웬 작살이야 하고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논문 제목을 지을 때도 저렇게 좀 팬시하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과정이 이제 다 필요 없겠죠? 다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1, 2, 3, 4 에서
요 상태의 위치 에너지 표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우선 이온화 에너지 필요하죠. 자, 이 백설표 상태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플로린을 뭐로 만들긴 했어요? 양이온으로 만들긴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IE가 뭐였어요? 대답하네. IE가 뭐였어요? 이온화 에너지였죠? 이 백설표 상태가 지금 이게 나타나니까 이 녀석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어쨌건 뭐가 나타나요? 음이온이 나타나죠? 음이온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또 어떤 에너지 관계가 필요하냐면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만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발열인데 전자 친화도는 흡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전체 에너지 관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 다음 더하기, 뭘 또 더해줘야 될까요? 바로 짜잔, 뭐까지 더해진 겁니까? 바로 둘 사이 쿨롱 에너지가 더해지는 거겠죠.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 쿨롱 에너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어찌됐건 이 값은 얼마? 어찌됐건 이 값은 얼마? 바로 이 상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500. 0. 이 상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0. 알겠죠? 0.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저렇게.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R 백설표라고 하는 이 특별한 거리가 허황된 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가 멀리 있다가 우연찮게 R 백설표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왜 우연찮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쨌거나 얘도 기체 상태잖아요. 기체는 가만히 있어야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멀리 있다가 얘 움직이고 얘 움직이면 우연찮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가까워지다가 하필 R 백설표 거리에 도달하면 전자 교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니까 우연찮게 돌아다니다가 가까워지면 알아서 전자가 퐁 뛰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그럼 마치 이거죠. 작사를 딱 들고 있다가 오 고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냥 작살 대비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고래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박살 팍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거리 안에 전자이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배하고 고래 사이에 로프가 연결되듯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쫙 끌어붙여 가지고는 이온쌍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하푼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간단하게 퀴즈. 세타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퀴즈. 잘 봐요. 그러면 R 백설표가 자 멀수록 혹은 가까울수록 아이오닉 페어는 잘 형성된다. 고르세요.
고르세요. 멀수록 저 알백설표라는 저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냐고요. 자, 멀수록 저 알백설표라는 이 물리량이 멀수록 이온쌍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울수록 이온쌍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럼 또 은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래잡이를 나갔어요. 자, 작살잡이가 탔어요. 자, 당연히 모든 작살잡이 실력은 동일할까요? 다 다를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작살잡이 A 던지면 10m 날아가요. 알겠어요? 작살잡이 2 던지면 20m 날아가요. 자, 누구 연봉이 더 세요? 2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물을게요. 어디가 더 잘 만들어져요? 멀수록 알겠죠? 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선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 R 백설표의 최대값 뭘수록 잘 만들어진다며요. 저 R 백설표가 언제 제일 커질 거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사실 요 그래프상에 요 수식상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사실 다 뭐예요? 쌍수 어차피 여기까지 다 상수잖아요. 상수. 그러면 이온쌍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요 두 부분이지. 금속 포타슘 딴 거 써도 되잖아. 비금속 플로린 다른 거 써도 되잖아. 그럼 얘네들 막 바꾸면 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럴 때 얘를 최대값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 친화도에서 얘를 최대로 만들고 싶다면 얘는 최대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얘는 최대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얘는 최소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고려해서 이걸 최대로 만들려면 얘는 최대가 되겠어, 최소가 돼야 되겠어? 맥시멈 최대가 돼야 되겠지, 최대. 그러면 주기율표상에 원소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주기율표상에 원소가 한 뭐 110여 개 있거든요. 그럼 110개 전수조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100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전수조사하는 건 금방 되지. 그러면 110여 개 원소 중 이온화 에너지 최소 누구야? 이온화의 최소 누구야? 외우세요. 세슘이에요. 세슘. 그 다음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 전자친화도 최대 누구야?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 전자친화도 최소 누구야? 외우세요. 염소. 그래서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가장 잘 만들어지는 전자쌍은 누구? 세슘 클로라이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왜 처음 들어? 이해하셨죠? 했죠? 그래서 요런 분석을 해낼 수 있다. 됐습니까? 요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한다? 이온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논리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